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원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 조금 더 추가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야 또 직면해 있는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율 얘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네. 30%대 들어온 지 꽤 됐습니다. 그게 그렇죠. 지금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뭐 20%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역대 이제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 보면 지지율 보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꽤 낮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꽤 낮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팬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면에서 팬덤이 형성되지 네. 않기 때문에 실제 지지율을 지금 버텨두지 못하는 그 힘이 약하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지난 선거 과정이나 이런 과정 때 실제 어떤 강력한 지지층들이 형성이 덜 돼 있었고 특히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면 주로 보수와 중도층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TK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이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즉 이미지 면에 있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정, 법치, 뭐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조각 과정에서 특히 이제 공정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다. 정호영 전 후보자 같은 경우 보면 아들과 딸이 이제 같은 의대에 입학을 네, 했었는데 뭐 능력 있으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가다 결국 낙마를 해버렸잖아요. 그 최근에도 보면 또 김승희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를 했고 김인철 후보자도 낙마를 했고 그러니까 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녀들에 대한 특혜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조국 사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즉 자녀 문제와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지? 라는 이제 의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수 지지층의 지지세 하락 역시나 그 문제가 결정적이었다고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더 공정하게 뭔가 인사를 해주길 바랐는데 예. 검찰 출신을 과도하게 이제 어떤 임명함으로 인해서 너무 검찰 출신만을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삼시 합격을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도 능력이 되겠지만 실제로 국민들과의 어떤 접합점을 높여나가고 뭐 친화력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거든요. 그건 사실 정치인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직 정치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좀 과소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 정치인들을 많이 기용하지 않고 지금 뭐 이 대통령실에도 정치인 출신들이 꽤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민심의 어떤 적응력이 굉장히 좀 느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 민감도를 좀 높인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지지율 반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박창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사 문제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의 대통령 1인의 어떤 원맨 소통에서 네. 장관, 차관, 참모들 뭐하냐 나가서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원팀 소통으로 바꿨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언론에 나오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참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장 코로나가 확산된다는데 코로나인지 아닌지 하려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3,500원, 5,000원 주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만 원 내라, 5만 원 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분노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참모들은 방송 나와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걱정하는 거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걱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뭐 법치주의나 무슨 뭐 기강 확립이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목소리,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 참모들과 장관들이 아무리 방송 나오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는 지금 야채값이 얼마 오르고 있고 고기값이 얼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름값이 얼마가 왜 안 떨어지고 있고 네. 이것을 걱정하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참모들과 장관들은 나와가지고 맨날 뭐 북한으로 뭐 어부가 어떻고 뭐 예. 그다음에 강제북송 경찰서장들이 사건 논란도 어떻고 요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지지율이 반등을 할래 할 수가 없다. 즉
아무리 언론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도 네. 민생 이슈 중심으로 이슈를 전환하지 않으면은 이 지지율 답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변화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효과는 좀 미비하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방식이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최근 발언들 듣고 오시죠. 어제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맥락 조금 더 한번 직접 설명.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뭐 검사장들이나 검사들 중에 이게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뭐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들을 향한 출근길 문답 방식이 굉장히 짧고 간결해졌습니다. 또 스타 장관들을 배출해야 된다, 참모진들이 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소통 방식, 달라진 변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언급이 최상위 언급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중심으로 지면도 만들고 방송의 아이템도 네.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소통에서는 저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이 매일 이제 이 도어 스태핑을 하고 네. 상당히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보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리나 장관의 보도에 미처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다 이제 스킵하게 되고 네, 대통령의 그렇죠. 발언이 톱으로 올라가게 왜냐하면 되니까요.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대변인이 이야기하건 홍보석이 이야기하건 별로 중에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네. 그게 매일 쌓이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또 메시지가 보통 질문 응답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한 두세 개 정도 그렇죠. 답하는 걸로 그러니까 줄었죠. 많은 게 언급할수록 예를 들어서 그 사안별로 다 대통령의 언급이 중요한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고 네. 또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만 너무 전면에 나서고 또 그 발언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또 대통령한테 바로 이제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관이 나서야 된다, 지금 나서야 된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은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이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하루는 월요일 정도는 뭐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 치면 화요일이나 국무회의 할 때 되면 총리의 이야기가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또 네. 장관들의 이야기가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네. 그래야지만이 그 어떤 역할에 따라서 스타 장관과 스타 총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답하는 그런 횟수나 내용들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곤란한 질문에는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든지 답변이 좀 명쾌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참모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해석의 영역으로 넘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무 자세하게 해버리면 해석의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급이란 그렇습니다. 저희들 언론에 다뤄보면 이게 해석의 영역이 있으면 나중에 그만큼 위험도도 적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해석의 영역이 없게끔 이 언급을 해버리면 물론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오는 나중에 어떤 피해가 굉장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정제가 될 필요는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 사용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네. 바로 투입하는 걸로 다들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 공권력을 투입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은 장관이나 다른 참모들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조금씩 이제 인식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발언도 많이 줄이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 도어 스태핑도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의 어떤 텀을 두고서 네. 하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분기별로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한 언급들을 하는 것들 네.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스타 장관들 또 스타 총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두 분께서 이 출근길 문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방법들도 앞으로 또 추후 참고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달라진 소통 방식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방식의 문제보다는 저는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논란이 되니까 아예 발언 자체를 갖다가 추상적으로 하거나 간단하게 하는 걸로 지금 문제를 일단 회피한 거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도 스탬프다 이렇게 이제 네. 뭐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네.
문제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과거에 전국 검사 회의 때는 왜 엄단 안 했는지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파업에 대해서 법적인 뭐랄까요 그 법치주의를 갖다 강조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국민들이 불법을 바라는 건 예, 예.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구조적인 예를 들어 뭐 다단계 하청이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네. 또 하나 지금 각종 조세를 감면에 들어갔습니다. 네. 법인세, 재산세, 그다음에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세금을 감면하면 지금 필요한 재원은 그 세금을 감면하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균형 있게 해줘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재산세와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부자들은 세금이 몇 천만 원씩 깎이는데 예, 서민들은 5천 원, 1만 원 깎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런 네. 것들이 피부에 와닿게 세금 감면이 우리 경제 회복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지를 효율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알맹이들이 없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도스탬프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비전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예.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 이런 부분 토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강제북송 논란이 상당한 이슈가 됐었고 또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장들 총경급이죠. 집단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금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통제다라는 거예요. 민주적 통제는 경찰이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예전에 이제 지금 야당의 표현에 따르면 군사독재 정부 시절의 통제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아마 총경들, 전국 총경들 이제 회합도 하고 지금 유삼영 총경협의회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 발령 조치가 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지금 현재 경찰에 주장하고 있는 이 통제 문제에 대해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경찰이 14만 명이잖아요. 14만 경찰인데 지금 사실은 공권력 같은 경우는 이 군이 지금 한 50만, 60만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가장 많은 게 지금 이 그 현재 경찰이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경찰 인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의 이제 인사나 이런 것들을 다 좌지우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제청 문제는 형식적으로 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좌지우지하던 인사 문제를 네.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경찰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다가 경찰국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이제 치안감이라든지 치안감을 경찰국장으로 해서 이 경찰에 대한 인사 문제라든지 총경 이상에 대한 인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 대한 예산 문제 또 국가 경찰위에 대한 이제 어떤 의제 설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치 경찰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예.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행안부의 경찰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 조직과 대통령 사이의 그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과거에는 했었는데 그렇죠. 그 기능이 지금 없어졌으니 그걸 행안부 밑에 경찰국을 놔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겠다 이거 그렇죠.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예. 경찰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하게 한다 이렇게 된 문제가 됐죠. 예. 지금 현재 검찰국 법무부 검찰국 같은 경우는 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없어요. 국가수사본부장 이 경찰청장도 예. 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 못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우려하는 건 결국에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과연 경찰이 통제받지 않을 이유가 있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찰이요. 14만 명인데 지금 검경 수사권 예. 조정으로 인해서 수사권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결권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내년 후내년 되면 대공수사권까지 가지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지금 경찰한테 몰리고 있어요. 어쨌든 뭐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기는 그렇죠. 한 견제할 상황인 기구가 거죠. 필요하고 인사 문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행정안전국의 경찰국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예. 네. 지금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과거 치안본부식의 통제가 아니냐는 우려는 하겠지만 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독립기구는 아닙니다. 예. 사실 경찰과 검찰은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예. 이제 그런데 자꾸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독립기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만 명의 독립기구가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경찰 조직은 법치주의 훼손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절차가 무시됐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들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제 불과 1,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80%가 넘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개혁의 방식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이었죠. 이 검수완박의 과정,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평검사까지 들고 일어나서 예. 지금 경찰서장 회의처럼 똑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두 네. 번째, 검경 수사권 분리나 검수완박이 정답이냐 아니냐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합니다. 예. 했었죠. 근데 토론과 논쟁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저항했고 국민들은 왜 밀어붙이냐라고 예. 문재인 정부를 타박을 했습니다. 자, 지금 경찰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니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 방식이 행안국을 통해서 행정부 장관이 통제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독립된 기구를 거쳐서 통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런데 토론의 여지 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회의에 모인 오프라인에서 모인 인원만 50여 명, 온라인 참여자까지 합치면은 300여 명입니다. 만장일치로 이 행안국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반대를 하면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반대한다고 모였다고 징계하고 엄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하면서 검사들이 저항했던 것과 충돌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지를 대해서 또 한 번 현 윤석열 정권은 답변을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목표가 좋다고 과정이 다 절차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니다. 예. 본인들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핵심 논지를 이번 경찰 통제, 민주적 경찰 통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예. 국민들이 이 사건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이슈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류사명 총경인가요? 지금 네, 기자회견에서 등장했던 어제 오후 늦게 나온 뉴스인데 바로 즉각적으로 대기 발령 조치가 네.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 여야가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대할 게 이렇게 나오면 결국 경찰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벌써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마 총경협의회 회장이고 지금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는데 지금 대기 발령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이제 모임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징계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제 경찰 이제 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행안부가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절차라든지 여론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처음에 이 경찰국 신설할 때 그냥 행안부가 발표하고 뭐 밀어붙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가의 사법 기구들을 변화시켜내고 통제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이 토론이 필요한 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처음에 발의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라든지 경찰 예, 내부의 예. 동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차 이제 거쳐 나갔어야 됐었는데 속도는 네. 좀 빠른 감이 그렇죠. 속도를 있다. 너무 빨리 해서 예. 사실상 이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제 예. 이게 하다 보니까 경찰의 반발이 지금 굉장히 큰 거거든요. 류사명 서장을 바로 대기 발령 조치한 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집단 행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아마 한 조치로 예, 보여지는데 그보다는 저는 좀 더 이 경찰의 어떤 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대화로서 좀 풀어가야 된다. 예. 특히 네. 지금 현재 경찰청장 같은 경우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재 후보자잖아요. 예. 아직까지 지금 김창룡 청장이 사실 임기 1개월을 앞두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것도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김창룡 청장이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1개월 남았지만 그 문제를 좀 어떤 면 어느 정도 매듭 짓고 나가는 모습이 좋았을 텐데 예. 문제는 1개월 앞두고 바로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예. 또 이게 바로 후임자가 지금 부담을 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예. 행안부가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잠시 중징계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는 사이에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죠? 예, 제가 지난번에 선거 때도 그렇고 이 짐도 와가지고 정말 약속 많이 하고 왔는데 요즘 빠르게 지키기 어렵고 좀 이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 이 상권 살리기 버스킹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하도 되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네. 사람들을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뭐 맥주도 마시고 자맹 아닌 자맹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 이준석 대표의 장외 여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대응 전략이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징계, 윤리위 징계의 그 국면에서는 본인의 어떤 무죄 또는 이제 정당함 이런 네.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됐고 그것을 본인이 얘기하지는 않으면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거친 언사를 내뱉으며 저항을 해야 되는 국면이었고요. 근데 이제 징계 이후에 어떻게 행보할 것인가 아마 그 격렬한 저항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대부분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 징계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거친 언사로 윤핵관과 여권을 갖다가 질타를 하게 되면 네. 다시 돌아가야 될 국민의힘 지지층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밉상 이미지만 더 올라갈 겁니다. 똑같은 부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붙여질 되기 수도 때문에 있다. 마치 민주당에서 뭐 수박 논란이 있듯이 넌 누구 편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본인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권이 질타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오히려 존재감을 더 키우는 방법은 입은 닫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행동으로 뭘 보여줬냐? 20대 당원 모집과 20대 당원들과의 면담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진 정책, 즉 호남을 찾아가서 진정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 대신 행동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만 보여줘도 네. 뭐 윤핵관 얘기 꺼내지 않더라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굳이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말하지 네. 않아도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목을 그러게요. 받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 여건이 위기에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네. 좀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전략 변경을 성공적으로 잘 잘했다. 수행하고 있다고 네. 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 1위로 이준석 대표를 지목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전국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 전체 지지자들, 전체 국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네. 보고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로 상대를 할 때는 좀 뭐 다른 결과도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또 역선택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절대적인 어떤 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아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제 지금 소송이나 그다음에 재심했을 때는 별로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전략 자체를 그냥 밑바닥을 훑는 전략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그냥 가처분 자맹을 하는 신청했다가 것이 안 낫다. 받아들여지면 네. 이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하지 않고 네. 지금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선택한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힘 현 지도부와 이준석 대표는 거의 시소 게임 같아요. 네.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현 지도부의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약간 흔들흔들하죠. 요새. 좀 인기가 있으면 네.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텐데 네. 사실 여기도 지금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문제가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장애
나가게 하면서 네. 현재 남아 있는 지도부가 잘하면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 집중도나 지도 떨어질 텐데 네. 문제는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네. 이게 이제 오히려 이인석 대표에 대한 정책 비중만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면은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이 좀 커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복귀를 하게 되고 저는 아마 이인석 대표의 저 전략은 차기 당대표 선거에도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당대표 예. 연임할 수도 있다. 연임한 가능성.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당을 어떤 면에서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예. 관건은 이제 이 좀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현재 지도부가 얼마나 잘하느냐. 지금 이제 권성동, 지금 장제원 두 사람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엇박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바로 지금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또 전체적인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백업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지도 체제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 당시 지도 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예. 최고위원들도 그대로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해법이 가능하겠냐?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그런 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지할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있으면 그분을 지지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한 적도 있었어요. 이미 저는 아마 그 운동에 들어갔다고 봐요. 예. 이미 차기 당대표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고. 예. 왜냐 이제 경찰 조사가 만약에 이제 이게 혐의가 있다라 나오면 어렵겠죠. 아하. 네. 그렇지 않게 나온다고 한다면 예. 본인의 선택으로서는 사실은 아하. 당대표를 계속해 나가는. 이현정 위원님은 차기 당권도 도전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도 같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사법 리스크,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만약에 특별한 문제 없이 네. 넘어가게 예, 예. 된다 그러면 다음 당권에서 가장 유력한 고지에 오르는 건 아하. 이준석 대표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안 불거진다면 징계 자체가 무리한 징계였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여권의 어떤 그 논란에서 네.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여당 당대표 사법 리스크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사법 리스크를 정확히 지적하고 이게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또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얼마든지 제소하라고 그러세요. 그 제소하면은 제소하는 만큼 이게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사실조차 얘기를 못하게 한다면은 이게 민주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이없는 얘기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날 것만큼 이렇게 십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는데 아마 저한테 먼지만큼의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자, 이재명 의원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워낙 많은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도 검경의 수사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가 이제 8월 말이면 한 달 후면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수사가 좀 세게 들어올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8월 28일 날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 6개 수사가 대충 그때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남부 경찰 수사하고 있는 지금 뭐 법카 문제라든지 또 현재 백현동 문제가 새롭게 이제 불거졌지 예. 않습니까? 네. 등등이라든지 보면 대충 그때 되면 어느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미 감사원에서 지금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렇죠. 감사 보고서를 채택을 했잖아요. 이거는 네.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봐야 지금 될까요? 이재명 의원은 본인은 그냥 국민의힘 고발된 상태에서 왜 나를 그러냐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네. 감사원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결과를 통보를 해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에서 지금 법카 같은 경우는 이미 상황이 드러나 있고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고. 네.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됐는데 네. 기소가 돼 버리면 네. 그렇다면 지금 기소된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를 하잖아요. 당원 네. 단계에 따라. 그렇죠. 당원에 네. 따라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럼 당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법 리스크를 하면 당 차원에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네. 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네, 기소가 되더라도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 근데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기소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 뭡니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을 경우에 당원권 정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재명 의원은 예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자, 기소가 될 것이고 흔들어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당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에너지로 더 이재명 의원에게로 에너지가 집중이 돼서 당이 대여 공세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 더 맞다고 보세요? 저는 뭐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법 리스크 예고는 이미 돼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도 전대 시작되는 시점에 지금 공식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건 양날의 칼이 됩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네. 지난 대선 때처럼.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 갖는 의미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는 또 이미지를 또 하나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양날의 칼이 주는 이 효과를 가지고 전당대회는 어떻게 굴러가느냐, 정치 보복이냐, 도덕성 문제냐, 네. 또 한 번 이런 논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혼란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어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전당대회 워낙 지금 어차피 대표님 이대명이라고 하니 그렇죠. 어대명 분위기가 강해서 전당대회 결과 자체를 뒤흔들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지금 잘해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이러한 그 승부수가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민주당이 비판해 왔는데 예. 그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 네. 그러면 당연히 곧 이코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예. 거죠. 이 프레임은 어대명 전략을 강화시키는 프레임으로 작용할 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이 조금 더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대여 공세를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네.